네, 안녕하세요. 박정화 회계사입니다. 우리 경영지도사 2차 과목 중에 재무관리 제가 강의를 할 텐데 책은 뭐 당연히 새 책인 것이죠. 또 어떤 책인지 모르실 수 있으니까 이 책입니다. 이 색깔의 책이고 1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뭐 책이 출간되기 때문에 책을 잘 사시고요. 페이지는 96페이지입니다. 왜냐면은 앞부분은 재무관리 기출문제가 쭉 열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책의 구성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의 페이지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 책으로 공부하시면은 뭐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96페이지 보시면은 바로 또 수업을 하면은 또 짜증나죠, 그렇죠?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뭐 제 소개를 뭐 길게 하면은 1시간 내내 할 수도 있죠. 뭐 제가 한 10년 전에 10년 됐나? 하여튼 뭐 9년, 10년 전에 강의 처음 할 때 그때는 제 소개를 1시간 동안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 예의인 줄 알고 그렇게 했었었는데 1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친 거지. 그래서 뭐 무의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간단하게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3일 회계법인을 쭉 다니다가 이제 퇴사를 하고 지금은 조그만 회계법인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회계법인 소속이에요. 뭐 상지 회계법인 소속이고 그다음에 뭐 다른 쪽에 또 어디 회사 이제 화장품 회사가 이제 상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쪽 회사의 사회이사라도 재직 중에 있습니다. 뭐 사회이사에 뭐 재직 중이다라고 하면 좀 어색하죠, 그렇죠? 어쨌든 회사를 출근하지 않는 이사다. 그게 사회이사죠. 하여튼 그렇게 살고 있고 뭐 강의를 수없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강의를 한 70%, 그다음에 본업을 30% 정도 하면서 주객이 전도된 상태에서 살고 있는데 처음에는 뭐 강의를 뭐 20-30%만 하려고 했지만 하다 보니까 점점 비중이 늘고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강의를 뭐 100% 쭉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건 또 아닌 것 같다 싶어서 본업도 한 30% 정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조금 지금 구조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OT를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할 텐데 5분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죠. 약수 논술 있고 약수 있잖아요. 논술 문제는 30점짜리죠. 약수는 10점짜리고 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몇 문제가 나오냐. 논술은 뭐 2개 정도, 약술은 뭐 4개 정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그렇다. 그리고 이제 계산하고 이론이 있는데 역시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60% 출제만 하는 거예요. 이론은 이제 40%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이 좀 더 비중이 높구나. 그 다음에 난이도로는 이제 사실 뭐 들쑥날쑥하지만 전반적인 난이도는 최근으로 봤을 때, 최근 한 3개년도로 봤을 때는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점점 지엽적인 것들이 나오고 어려운 것들이 나오고 뭐 그런 추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제하는 사람이 누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뭐 난이도는 결정이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위에서 또 지시가 내려옵니다. 뭐 쉽게 내라, 어렵게 내라. 뭐 일반적으로 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나도 그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난이도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성향에 따라서 나는 쉽게 냈는데 또 애들이 어려워할 수도 있고 나는 어렵게 냈는데 애들이 쉬워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사람 출제하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른 건데 그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것이죠. 어쨌든 최근 난이도는 좀 올라가고 있다.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강의는 뭐 20강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한 강당 뭐 대략 한 45분 정도 그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뭘 더하지는 않을 것 같고 하여튼 최대 20강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페이지로 봤을 때 뭐 1시간당 그러니까 이제 한 45분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6페이지 뭐 그 정도 아마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장의 내용을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일장 연습 문제라기보다는 기출 문제겠죠, 그렇죠? 기출 문제 앞쪽에 있다고 쭉 돼 있었는데 일장의 기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2장 내용하고 2장 기출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또 몇 장 예를 들어서 뭐 한 3장이다 4장이다 뭐 그건 문제 기출 문제가 없어. 그 기출 문제 뭐냐면은 최근 한 12, 13년 동안의 기출 문제 다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가 없으면은 13년 동안 안 나왔다 이렇게 앞으로도 안 나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 정도의 OT를 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재무관리 개요. 어쨌든 뭐 첫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것저것 뭐 궁금하신 게 있을 텐데 거기 보시면은 이제 96은 모르겠지만 97페이지 가시면은 2번 제목에 재무관리 목표돼 있고 2019년 기출서 있죠. 기출 문제가 다 이제 박혀 있습니다. 교재. 그러니까 요게 최근 12, 13년 동안 기출 문제가 안 나왔다. 96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낼 건덕지는 없죠. 왜냐면 96페이지는 뭐 읽어보시면 뭐 의의와 역할돼 있고 해서 굉장히 뭐 졸린 얘기들, 그래서 뭐 서론의 성격이다. 시험과는 뭐 직접 관련이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96페이지입니다. 하지만 첫 시간이잖아요. 처음 공부하는데 의욕적으로 막 펜을 들고 지금 막 필기하고 싶은데 시험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좀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강의는 제가 하겠습니다. 하여튼 편하게 마음을 먹자. 그럼 이제 요거 하기 전에 요 얘기부터 합시다. 우리 회계 배웠잖아요. 재무회계 배웠죠? BS, 재무상태표가 BS죠? 자산부채, 자본. 그래서 우리가 이 BS하고 관련해서 기업활동의 3단계를 설명드릴게. 왜냐면 여기 있는 96페이지의 기본 큰 틀이 이거거든요. 기업활동의 3단계. 아, 1단계는 자금 조달 활동. 이거 이제 재무 활동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설립할 때 뭐부터 하냐? 돈을 빌리는 거지. 내가 창업자야. 돈이 없잖아요. 빌리는 겁니다. 빌리는 거랑 관련된 계정이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서 부채 자본 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은행한테 빌렸다. 부채. 이제 정보이용자 쪽에서 이제 채권자랑 관련된 것이죠. 부채는. 뭐 대표적인 채권자가 은행이 되겠지. 하여튼 은행한테 돈 빌렸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일 겁니다. 하여튼 남들한테 빌리는 거. 그 다음에 주인들한테 빌리는 게지. 회계에서 주인이 누굽니까? 주주. 그래서 주주한테 자금을 조달했다. 그럼 이제 자본금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남들한테 돈을 빌렸다. 뭐 차입금 뭐 이렇게 할 겁니다. 하여튼 뭐 그런 걸들 회계에서 다 배웠을 겁니다. 또 회계라는 걸 기본적으로 배우고 나서 이제 재무관리를 듣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정도라면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돈을 빌렸어. 그다음 뭐 합니까? 자산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게 투자 활동이에요. 그 투자 활동은 자산 취득과 관련된 활동이다. 뭐 토지 사고, 건물 사고, 기계 사고 이런 것들, 주식 사고, 채권 사고, 금융상품 사고 이런 것들이 다 투자 활동입니다. 그럼 자산까지 샀어. 뭐 합니까? 장사하는 것이죠. 영업활동. 영업을 한다. 장사를 한다. 장사하면 1년 동안 수익 비용이 인식이 되겠죠. 네, 이렇게 다 관련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금 조달과 관련된 계정, 부채자본, 투자 활동과 관련된 계정이다. 자산. 그래서 자금 조달한 거 가지고 이제 자산을 운용한다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투자 활동은 뭐 자산을 운용한다, 자산 운용과 관련됐다 뭐 이런 말도 해요. 뭐 자산 운용이라는 게 뭐 자산을 취득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96페이지는 정말 마음속으로는 강의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어떤 것들을 이제 앞으로 배울 건지 구경하는 시간으로 마음 편하게 생각합시다. 의 절대로 96페이지는 낼 게 없어요. 사실은 의 보시면은 첫 줄 중간에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연관한 항목이다. 그게 재무관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재무관리 배우는 데서 뭘 하는지는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금 조달하고 그러니까 재무활동하고 운용은 뭡니까? 투자활동이 있죠. 그러니까 재무활동, 투자활동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주로 학습할 것이다. 1번, 2번. 학문으로 치면은 뭐 기업 재무 투자론 금융론인데, 그래서 뭐 대학 뭐 경영학과 나오신 분들은 뭐 이렇게 뭐 기업 재무론 투자론 뭐 금융론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셨을 거예요. 대학교 때. 그래서 굳이 또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엮어서 얘기하면은 기업 재무는 이제 자금 조달 얘기하는 거예요. 자금 조달 관련된 걸 배우는 것이고 투자 활동 뭐겠어요? 자산 투자니까 자산 운용하는 거, 자금을 운용하는 거하고 관련된 것이고. 금융론은 둘 다 배우는 거예요. 기업 재무 활동하고 투자 활동을 다 배우는 것들이 금융론인데 하여튼 시험에 낼 건 없고 역할 봅시다.
1번, 2번은 뭐야? 투자 결정, 자본 조달 결정에서 투자 결정 이거고 자금 조달 이거잖아요. 뭐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투자 결정 보시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달된 자본의 효율적 운용, 어떤 자산의 운용, 자산 어떻게 취득했냐? 그게 자산의 운용이잖아요. 뭐 건물 사고, 토지 사고, 기계 사고 이런 게 다 자산의 운용이잖아요. 그래서 자산의 운용이 자산을 투자했다 이런 얘기고요. 그와 관련된 의사결정으로서 자산 최적 구성으로 수익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쭉 강의를 하면서 이건 안 중요하다, 이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은 웬만하면 다 강의는 아예 중요하지 않은 것 빼고는 다 웬만하면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중요하다 제가 말하는 것들을 막 별표 친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체크를 반드시 하시고 그냥 팔짱 끼고 수업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있는 걸 다 알 필요가 없거든. 이게 좀 요약서기 때문에 좀 문장이 압축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요약서 중에서도 안 중요한 것들이 뭐 절반 이상이다. 그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집중적으로 봐야죠.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안 나왔지만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야지. 하여튼 이제 96페이지는 안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자산 최적 구성의 수익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그 한 줄 밑에 자본 예산과 운전 자본 관리인데 자본 예산은 뭐 나중에 다 하겠지만은 장기 투자 의사 결정, 투자 의사 결정, 장기 투자 의사 결정 뭐 그런 거 배우는 겁니다. 지금 이거 뭐 안 중요한데 설명드려야 되나? 어떤 건물을 샀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금 살 거냐 말 거냐 만약에 의사결정하고 있다. 그럼 건물 샀어. 100억 썼어. 그 다음에 캐시플로가 얼마나 들어올지, 현금 흐름이 얼마나 들어올지를 예상해서 그럼 건물을 이거 사는 게 좋냐, 안 사는 게 좋냐 등등의 하는 것들이 장기 투자 의사결정이에요. 하여튼 장기, 단기 돼 있으면은 현금 흐름 1년 넘어가면 장기고 1년 안 넘어가면 단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장기 투자 의사결정 그것이 자본 예산인데 다 나중에 제대로 가서 배울 거니까 지금은 그냥 제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가도 뭐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운전 자본 관리는 단기적인 자금 운용, 영업 활동할 때 필요한 돈이 운전 자본인데 하여튼 단기적인 자산 운용, 자금 운용 그런 것들 배우는 것들입니다. 어쨌든 96페이지는 서론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두 번째, 실무 관련해서 또 뭘 배우는 거냐? 자본 조달 결정. 아까 말했잖아요. 부채 자본 쪽과 관련된 것들. 기업 가치 극대화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자본 조달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데 한 줄 밑에 자본 비용 최소화. 자본 비용이 자금 조달 비용입니다. 당연히 자금을 조달했으면 자금 조달 비용이 최소화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은행한테 돈 빌렸어. 100억 빌렸어. 근데 은행 이자리 5%보다 10%가 더 안 좋잖아요. 뭐 그런 것들. 자금 조달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뭐 목표다. 그다음에 한 줄 밑에 자본 구조하고 자본 비용. 자본 비용은 방금 얘기한 것이죠. 자금 조달 비용이 자본 비용인데 자본 구조는 부채 자본의 어떤 비중을 의미한다. 자본 구조. 예를 들어서 부채 비율 같은 거 있잖아요. 부채 나누기 자본 같은 그러한 부채하고 자본의 비중을 자본 구조다라고 하는 것이다. 어떤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학습할 것이다. 그다음에 배당 결정은 그러니까 지금 96페이지는 이제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배울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시험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배당 결정 알죠? 우리가 회계에서 이익잉여금 가지고 배당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익잉여금의 전실은 당기순이익이고 당기순이익의 합계가 이익잉여금 그 이익잉여금 가지고 배당을 주는 것인데 보시죠. 경영활동 결과로 실현된 순이익의 배분과 관련된 의사결정으로 다시 말하면 당기순이익의 합계 이익잉여금 그 이익잉여금 중에 일부를 배당 준다 이런 얘기죠. 이익의 최적 배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주한테 배당을 줄 거냐 아니면 사내 유보할 거냐. 그 주주한테 배당 줬으면 좀 멋진 말로 하면 이제 사회 유출, 회사 밖에 돈이 유출되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돈 밖으로 나갔으니까 그럼 배당 안 주면 사내 유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당은 사회 유출, 사내 유보를 그 배당 안 준 거 갖고 뭐 하겠어? 투자하는 거지. 재투자. 어떤 뭐 신규 투자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뭐 그런 것들 결정하는 것이 배당 결정이고요. 자본 조달의 자녀적 의사 결정이다. 그렇죠? 자금을 조달했으면은 그러니까 주주한테 자금을 조달한 걸 갖다가 유상증자 한다고 하잖아요. 주식 발행. 그래서 유상증자 했어. 그럼 걔들한테 이익 나면 배당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자본 조달의 자녀적 의사 결정과 관련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재무 분석은 우리가 뭐 재무 비율 분석이 중심이 되겠죠. 재무 비율 분석, 뭐 부채 비율, 뭐 영업이익률 등등등 뭐 그런 거 배우겠죠. 그래서 됐고, 그다음에 IS는 뭐 이렇게 생겼다는 거 다 알고 있고요. BS도 아는 것인데 다만 용어를 하나 챙기셔야죠. 부채를 갖다가 타인 자본 이렇게 하죠. 거기 써 있잖아요. 자본은 오타인데 벌써 오타가 났네. 자기 자분이 아니라 자기 자본이죠.
그래서 그 부채 플러스 자본은 총 자본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적어보세요. 자산은 총 자산. 그럼 자산은 총 자산인데 총 자본은 자본이 아니라 부채 플러스 자본입니다. 그럼 타인 자본, 자기 자본, 총 자본은 그때 자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본이 아니에요. 자금을 조달한다 할 때 그 자본입니다. 그 부채를 타인 자본이라 하는 게 뭐예요? 타인한테 조달했다. 남한테 빌린 게 부채니까. 자기 자본은 자기, 주주한테 조달했다. 왜냐면 회사의 주인이 주주잖아. 그래서 주주한테 자금을 조달했다. 그게 자기 자본이고 총 자본은 이제 부채 플러스 자본이 되겠습니다. 됐어 해서 96페이지는 챙길 만한 게 한 개도 없는데 그나마 챙길 만한 게 방금 한 거. 정말 유치하지만은 뻔한 얘기지만 자산이 총 자산이다. 그 용어 있잖아요. 부채는 좀 타인 자본이고 방금 얘기했던 그 용어 하나는 반드시 챙기시고 나머지는 시험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아쉽죠? 10분 넘게 떠들었는데 한 개도 나올 게 없다고. 97페이지는 하나 기출된 게 있잖아요. 2019년에 기출이 됐다. 이거는 뭐 제가 만약에 2018년에 강의했었어도 그때도 물론 얘기했지만은 지금까지 안 나왔지만은 나올 건덕지는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강의했거든요. 왜냐면 출제하는 사람, 강의하는 사람의 마음은 다 비슷해요. 야, 요거 나오겠다, 요거는 안 나오겠다 이런 느낌이 다 있거든요. 이익 극대화 전체 구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큰 제목만 보세요. 이익 극대화, 그다음에 기업 가치 극대화, 그다음에 양가를 사모는 기업 가치 극대화 문제점 및 해결. 그래서 이런 얘기 스토리가 야, 이익 극대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업 가치 극대화 양가로 2번 걔가 더 바람직하다. 양가를 3번은 걔가 바람직하긴 하지만은 걔도 문제가 있다. 그럼 걔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스토리. 봅시다. 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것이다. 알고 있죠? 이익 극대화는 전통적 재무관리의 목표, 수익 극대화 비용 최소화다. 당연히 이익 극대화하려면 수익이 커지거나 비용이 최소화가 돼야 되겠죠. 다만 이익 극대화를 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그럼 나올 수 있잖아. 다음 중 이익 극대화의 단점 한 두세 가지 써봐. 5점 정도. 뭐 그런 거 나올 수 있겠죠. 첫 번째, 이익의 개념이 모호하다. 회계적 이익을 쓸지 경제적 이익을 쓸지 우리가 그냥 이익이다라고 하는데 뭘 갖다 쓸지는 뭐 정해진 거 없다. 뭐 경제적, 회계적 이익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회계 배웠으니까 발생주에 따른 이익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경제적 이익은 뭐 이런 거죠. 뭐 기회비용 같은 것도 비용으로 삼는 겁니다. 우리가 뭐 기회비용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하나의 안을 선택했을 때 포기된 놈의 가치 중에 1등 그게 기회비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내가 신입사원인데 입사를 하려고 해. 연봉 1억이고 2억이고 3억이고 4억입니다. 근데 내가 미쳐가지고 여기를 입사한 거야. 그러면 뭡니까? 내가 B 입사로 인한 나의 기회비용은 4억 이렇게 한 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어느 하나의 안을 선택했을 때 포기된 놈의 가치 중에 1등 얘가 B 입사로 인한 나의 기회비용은 4억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 4억도 회계에서는 비용이 아니야. 그냥 뭐 기회비용, 우리 회계 배울 때 기회비용 한 문장도 본 적 없죠, 그렇죠? 단어 본 적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회비용이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것이고 경제적 관점에서는 그것도 다 일종의 비용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걸 선택함으로 인해서 나는 이걸 포기했잖아. 아깝잖아, 쉽게 말하면 아깝잖아. 그런 것도 다 비용으로 쳐주는 거고, 그럼 경제적 이익에서 비용이 되는 것이죠. 뭐 참고 설명인 것이고요. 아무튼 어떤 이익을 쓸지 정해진 건 없다. 두 번째, 화폐 시간 가치를 무시한다. 우리 이익 관점이 있고 현금 관점이 있는데 이익 관점은 아시다시피 발생주의고 현금 관점은 현금주의가 되겠죠. 회계를 배웠으면 다 알만한 그런 얘기죠. 발생주의, 현금주의. 그래서 우리 이익 관점에서는 화폐 시간 가치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화폐 시간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재무관리 공부하려면은 회계가 기본적으로 탄탄해야 됩니다. 완전히 탄탄할 필요는 없고 그래도 회계에서 배운 개념들, 발생주의, 뭐 현금주의,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 당연히 기본적인 개념들은 다 알고 있어야 재무관리에 나오는 용어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화폐적 시간 가치도 회계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재무관리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이런 거잖아요. 1년 뒤에 100원은 지금으로 치면은 뭐 90몇 원이다. 이런 게 화폐적 시간 가치잖아요. 현재 가치 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현재 가치. 지금 100원은 1년 뒤에 110원과 같고 1년 뒤에 110원, 지금 100원과 같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화폐 시간 가치, 현재 가치 개념이다라고 알고 있을 텐데 이익은 뭐 그런 거 없다. 현금 관점에서는 그것도 고려하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100원과 1년대 100원은 동일한 가치가 아닌데 이익은 그런 거 고려 안 하는 거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실질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현금 관점에서는 다 그런 걸 고려하기 때문에 더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죠. 현금 관점이. 왜냐하면 좀 이따가 할 양가로 이번에 기업 가치 극대화는 현금, 캐시 베이스거든요. 현금 베이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가로 이번은 이익 관점이고 양가로 이번은 현금 관점이다. 그렇게 크게 생각해도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익 관점은 화폐 시간 가치를 무시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 괄호에 있는 거 볼까요? 이익의 발생 시점에 따라서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현재 가치 이런 거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동글뱅이 3번. 박실성을 무시한다. 미래 기대 이익의 크기를만을 고려할 뿐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다. 우리 뭐 불확실성 그런 거를 뭐 고려 안 했잖아요. 우리 회계 배울 때 뭐 확률 뭐 그런 거 따졌어요? 그런 거 없었잖아. 그래서 확률 같은 것들도 뭐 고려 안 하고, 그래서 뭐 너무 주관적이다 이런 얘기 있죠. 실현 가능성 그런 것들을 고려를 체계적으로 안 한다. 반면에 그럼 뭐 또 현금 관점에서는 확률 같은 것도 다 고려한다 이런 얘기고요. 확률은 알죠. 뭐 2대 5가 3할을 칠 확률이 뭐 70%, 4를 칠 확률이 뭐 10%, 뭐 이렇게 해서 확률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4번 이익 계산의 일관성 결여, 회계 처리 방법에 따른 이익의 변경 가능성. 우리 회계 또 배웠으면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 뭐 정액법, 정률법, 감가상각 방법 여러 가지가 있잖아. 똑같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A라는 회사는 정액법 선택하고 B라는 회사는 똑같은 자산 취득했는데도 정률법 선택했어. 어떤 거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익이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관성이 결여된다. 그래서 좀 판단이 많이 개입되고, 그다음 추정치 같은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충당금, 대선 충당금, 뭐 제품 보증 충당 부채에서 충당이라는 게 추정치인데, 하여튼 그런 것들도 다 보면은 좀 주관적이다. 추정이라든가 판단이 많이 개입된다. 그리고 어떤 회계 처리 방법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익도 달라지고 해서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익 극대화가 이제 전통적 재무관리의 목표였는데 뭐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가로 이번에 기업 가치 극대화가 더 바람직하다. 걔는 현금 베이스다라고 했는데 보실까요? 기업 가치라. 기업의 미래 영업 현금으로, 그죠? 현금 관점이요. 이익 관점이 아니라 이 캐시플로우를 갖다가 위험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한 것이다. 할인한다는 얘기는 알죠, 그렇죠? 미래 숫자. 이래서 할인율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 현재 1년인데 1년 뒤 100원은 은행 이자 10%로 봤을 때 얼마냐? 이거랑 같다. 그래서 숫자가 작아진다 해서 할인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럼 요 현재 가치 할 때 이자를 갖다가 할인율 이렇게 쓰는 것이죠. 왜? 이 숫자가 작아지니까. 아무튼 그래서 거기 위험을 고려한 할인율 할인한 현재 가치. 물론 우린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없어. 위험을 고려한 할인율이 뭐야? 할인율은 제가 설명드렸어요. 현재 가치 할 때 그 이자율. 그래서 위험을 고려한다 하는데 어차피 다 뒤에 가서 배울 것이고, 다만 그 이상한 영어 아실 필요 없어요. V는 뭐 굳이 말하면 밸류, 기업 가치고, 이건 뭐 시그마죠. 합계인데 CF 뭘 것 같아? 캐시플로우죠. 현금 흐름. 그래서 1 플러스 K라는 거지. K는 할인율입니다. 할인율 이런 것도. 그럼 10%가 또는 0.1이 그게 할인율이 되는 것이죠. 하여튼 미래 캐시플로우를 갖다가 할인율로 현재 가치한 거. 뭐 그렇게 해서 기업 가치를 계산한다는 얘기죠. 좀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데, 이게 캐시플로우가 만약에 100이고 200이고 뭐 300이고 400이 될 것 같아. 우리 기업이. 물론 캐시플로우죠. 그리고 할인율이 만약에 10% 될 것 같아. 그럼 기업 가치 얼마가 되는 거냐? 뭐 이렇게 1.1. 다 더한다. 1.1의 제곱. 그래서 400. 1.1에 뭐 4성. 뭐 그것이 기업 가치다. 밸류다 뭐 이런 얘기잖아 지금. 그 산식이 이제 그런 의미죠. 이 기업의 미래 가치를 캐시플로우를 예상한 다음에 할인율로 현재 가치한다. 그래서 F는 뭐 펑션이죠. 그래서 기업 가치는 현금으로 분자. 위험은 이제 할인율. 왜냐면 이제 위험이 할인율에 반영이 되는데 그런 것들 다 배울 거예요 뒤에 가서. 그러니까 위험은 뭐 리스크인데 하여튼 리스크가 커지면 이자율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 이자율이 뭐 할인율이잖아 결국. 그래서 위험이 커지면은 여기는 이자율이 커지는 것이고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 할인율은 위험을 다 고려한다는 얘기죠. 어떤 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회사채를 발행하려고 해요. 상태가 좋아. 그러면 이자율이 뭐 3% 4%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어떤 D 회사다. D 그룹의 회사 어디라고 얘기를 못해도 하여튼 D 그룹의 회사가 막 뉴스에 막 뜨는 거예요. 회사가 어렵다고. 걔네들이 자금 조달하려고 회사채를 발행하려고 하면은 이자를 뭐 10%, 11%, 12% 맞게 줘야 되겠죠. 지들이 상태가 안 좋은 거니까
채권자한테 이자라도 많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채권자들이 이 사채를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이 높은 애들은 당연히 할인율, 이자율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할인율은 위험이 고려된다 이런 얘기고요. 됐고. 하여튼 그 여기 있는 뭐 영어 뭐 V는 뭐 시그마, F, CF 이거 다 필요 없는 거고요. 하여튼 뭐 그 개념 아시면 되겠고. 그래서 기업 가치 극대화 기준은 전통적 이익 극대화 기준에 비해서 다음과 같은 특징과 장점을 가진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어떤 건지 알겠죠? 이익 극대화는 문제가 많다. 그건 전통적인 재무 관리의 어떤 목표였다. 하지만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 가치 극대화가 바람직하다. 그럼 아까 양가를 1번에 동글뱅이 4개는 이익 극대화의 문제점이고 양가를 1번에 동글뱅이 4개는 뭐겠어요? 기업 가치 극대화의 장점이 되겠지. 스토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충분히 낼 수 있겠지, 그렇죠? 뭐 두세 개 써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익 극대화에 뭐 정확하게 반대 얘기를 많이 써놨겠죠. 첫 번째, 기업 가치 개념이 명확하다. 아까 거 봤잖아, 공식. 캐시플로우를 갖다가 위험을 고려한 할인율도 현재 가치에서 명확하다. 반면에 이익 극대화는 뭐 이익 자체 개념이 모호하다. 뭐 해서 같이 엮어서 같이 보시는 겁니다. 두 번째,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아까 양가를 1번은 동글뱅이 2번에 화폐 시간 가치 무시한다고 했었잖아요. 물론 그러면서 다 설명드렸어요. 현금 관점에서는 캐시 관점에서는 화폐 시간 가치를 다 고려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세 번째 불확실성을 아까는 무시했는데 지금은 이제 고려한다. 확률을 고려한다는 얘기죠. 캐시플로우 자체의 확률을 다 고려한다. 이 금액이 나올 캐시플로우가 그냥 정해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150이 나올 확률이 뭐였을까? 150이 나올 확률이 70%, 50이 나올 확률이 뭐 30%. 그럼 어떻게 계산해? 150 곱하기 0.7 더하기 50 곱하기 0.3 뭐 그렇게 해가지고 요 숫자가 나오고 뭐 그렇게 계산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물론 제가 계산 안 해봤으니까 뭐 당연히 요 숫자가 안 나오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캐시플로우를 예상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하다. 아까는 이익 계산의 어떤 주관적이다, 뭐 추정치가 많이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현금은 객관적이고 이익은 주관적이다라는 것이죠. 회계를 배웠으면 알 거예요. 얼마나 이익이 주관적인지. 아까도 말했잖아. 감가상각 방법을 정해법 쓰냐, 종류법 쓰냐,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선입선실법 쓰냐, 후입선실법 쓰냐 등등에 따라서 이익이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주관적이었는데 캐시라는 거는 물론 이것도 현금 추정하는 것도 뭐 주관적이라면 주관적인 거겠지만은 이익에 비해서는 객관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상대적인 얘기입니다. 됐고, 하여튼 재무관리의 목표 쪽에서는 이제 그게 첫 번째 주제인 것이죠. 이익 극대화의 문제점, 기업 가치 극대화의 장점 한 두세 가지 써봐라. 그다음 두 번째, 양가라 3번 기업 가치 극대화도 이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해결책까지 나온 것인데 첫 줄에 보시면 현실적으로 대리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대리 문제. 대리 문제는 이런 얘기죠. 거기 바로 나왔네. 바로 밑에 줄에 대리 문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소유하고 경영이 분리되어 있죠. 경영은 경영자가 하는 거죠. CEO가. 소유는 주주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소유는 누구예요? 주주가 주인이잖아. 내가 비록 돈 벌려고 주식 투자하는 거지만은 내가 어쨌든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5만 원짜리 지금 5만 원인가? 그렇죠. 하여튼 5만 원 정도.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5만 원짜리 10개 샀어. 50만 원 주고 샀어. 그래서 완전한 개미겠죠. 하지만은 나는 삼성전자의 일부분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주주를 형성하는 것이죠. 그렇죠. 어쨌든 나도 주주인 것이고요. 그럼 경영자가 CEO가 돼. 걔 월급 받고 있는 CEO죠. 그렇죠. 걔네들이 분리가 돼 있는 것이죠. 물론 구조에 따라서는 내가 경영자인데 내가 다 1인 주주야.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구조는 뭐 짜기 나름인 것이죠. 그러면 또 내가 뭐 경영자지만은 내가 일부 또 주주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여튼 여기서 말하는 이제 대리 문제는 그런 까지 고려하면 너무 헷갈리니까 그냥 월급 받는 바지 사장 CEO가 따로 있는 것이고 경영자가 주주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월급 받고 있는 애들은 지를 위해서 뭐 일을 하겠지 주주를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가 대리 문제다라는 거예요. 아니 위임을 한 거잖아. 주주가 경영자한테 야 네가 장사 잘 해봐 우리가 월급 줄게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경영자가 다 지를 위해서 자기의 뭐 성과평가 자기만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런 것들이 뭐 대리 문제인 것이고 굳이 말하면 제가 얘기한 것이 도덕적 해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도덕적 해이. 방금 얘기한 거 제가 도덕적 해이를 걔한테 일을 맡겼어 경영자한테. 근데 걔가 일을 개판으로 하네. 왜냐면 지가 열심히 안 해도 월급 받고 또는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주주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성과평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런 것들이 도덕적 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사를 위해서 일을 안 한다. 그게 도덕적 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런 주식회사에서 경영자하고 주주의 이해관계가 상충돼서 발생한 문제, 그게 대리 문제다. 대리 문제에서 그게 기업 가치 극대화의 문제점이 되는 것이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반가로 이번에 나와 있죠. 대리인 비용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다음과 같다. 이것도 뭐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보다는 좀 매력이 떨어지지만은 어쨌든 어렵게 나면은 양가로 3번도 나올 수 있다. 그럼 뭐가 나오는 거예요? 대리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 두세 가지 써봐. 5점. 두세 가지 써봐. 첫 번째,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다. 그러니까 주주가 직접 이사를 선임한다는 것이죠. 그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경영자하고 주주가 따로따로, 경영자가 주주를 위해서 일 안 한다. 그게 대리 문제인데, 주주가 직접 이사를 선임하면은 결국은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 경영자 보상 제도인, 뭐 물론 이사 중에 뭐 경영자도 있겠죠. 어쨌든 주주가 뭐 경영자를 비롯한 이사를 선임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경영자 보상 제도인 스탁옵션 도입이다. 스탁옵션이 회계에서 여러분이 배웠는지 모르겠지만은 스탁옵션이 이런 거잖아. 주식 보상 비용이라고 해서 회계에서 그 스탁옵션인데, 이런 거요. 혹시 모를 수도 있으니까, 내가 회사 CEO야. 우리 직원들이 있어. 직원들한테 스톡옵션 주는 겁니다. 우리 벤처기업이고 주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네가 3년 동안 일을 해라. 3년 동안 일하면은 행사 가격이 지금 10,000원인데 3년 뒤에 우리 회사 주식을 10,000원 주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스톡옵션 부여 시점에 주가가 뭐 7,000원이야. 근데 지금 종업원들이 무슨 생각하겠어? 야,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자. 밤새 코피 터지게 일을 하자. 그럼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그럼 주가가 만약 10만 원이 됐어. 근데 스탁옵션 종이 쪼가리에 뭐라 써 있어요? 행사 가격 10,000원. 그 10만 원짜리 주식을 10,000원 주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언제? 3년 뒤에. 뭐 그런 게 스탁옵션입니다. 물론 3년 동안 열심히 쎄 빠지게 일을 했는데 3년 뒤에 주가가 5,000원이네. 그럼 뭐 스탁옵션 행사 안 하는 겁니다. 어떤 짱구가 10,000원, 그 5,000원짜리를 10,000원 주고 사겠어요, 주식을. 안 사겠죠,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은, 그러니까 결국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스탁옵션이. 그래서 좀 봅시다. 스탁옵션을 도입한다. 그럼 방금 이런 얘기지. 경영자한테 스탁옵션을 줬어. 제가 이제 얘기한 거는 아까 뭐 일반적인 스탁옵션 종업원들 얘기인데, 어쨌든 경영자한테, CEO한테 스탁옵션 주면은 경영자가 열심히 일을 하겠죠.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면은 회사 주가가 올라갈 것이고, 회사 주가가 올라가면 주주가 좋아하겠죠, 그렇죠? 그럼 경영자하고 주주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한 곳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경영자가 어떤 책임 의식이 생길 것이다. 지가 열심히 일해야 주가가 올라가고 보상이 잘 될 테니까. 왜냐하면 스탁옵션 행사하면 돈을 버는 거잖아요. 동글백의 3번, 소액주주 단합을 통한 백지 위임장 투쟁, 경영자 교체 합류. 이건 뭐 이런 얘기예요. 백지 위임장이 만약에 뭐 대주주가 하나 있다. 뭐 49주. 그리고 이제 소액주주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물론 예를 들어서죠. 한 주에서 50명이 있는 거야. 이제 회사 전체는 이제 99주의 주식이 발행됐다라고 제가 가정한 것이고. 그럼 소액주주는 개미니까 지금 당연히 파워가 얘가 지분율이 지금 한 주 더 할까? 헷갈리니까. 그래서 51병. 하여튼 그러면은 이게 딱 100주가 되면서 얘는 지분율이 49%야. 그래서 막강한 파워가 있는데, 근데 소액주주가 뭉치면 어떻게 됩니까? 51주야. 51%입니다. 그래서 각각은 한 주에 정말 미미한 개미들이지만은 얘네들이 다 합쳐가지고 어떤 의결권을 얘한테 위임하는 겁니다. 야, 네가 나 대신 의결권을 대신에 행사해. 그러면 이게 뭐예요? 51주가 되고 지분율이 51%가 되기 때문에 얘보다 훨씬 막강한 파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권한들을 다 행사할 수 있겠죠. 경영진을 교체한다든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백지 위임장 투쟁입니다. 그래서 네가 나 대신 의결권을 대신 행사했죠. 그래서 소액주주가 단합한다는 얘기 있죠. 그럼 경영진이 무서워서 일을 대충 못하겠죠. 동글뱅이 4번에 그다음에 노동시장에서 경영자 간의 경쟁을 유도한다. 뭐 경쟁이라고 하면 뭐 그런 거잖아요. 야, 너보다 더 좋은 경영진이 저쪽에 있다고 내가 들었다. 막 술자할 때 막 얘기한 거야. 그럼 경영진이 무서워하겠죠. 야, 이제 조만간 내가 잘릴 수도 있겠구나. 모가지가 날아갈 수도 있겠구나. 그럼 열심히 일하겠죠. 뭐 그렇게 경쟁을 유도한다. M&A는 기본적으로 합병을 의미하는 것이죠. 합병을 통해서 경영진을 압박한다. 그러니까 주주가 주도하에서
합병을 시키는 거죠. 주주주도하에 합병을 해서 회사 간에 이제 결합, 그쵸? 합병을 해서 합병을 하면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A사, B사가 합쳐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인력, 불필요한 조직이 막 생길 수가 있잖아. 그러면은 이제 경영진이 무서워하겠죠, 그렇죠? 경영진이 압박이 되겠죠. 교체 압력 이런 것들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주주도하에 합병을 해서 경영진 교체 압력을 행사하게 되면은 경영진은 무서워서 잘릴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을 열심히 할 수가 있겠다. 하여튼 이 대리인 비용이 결국 이제 소유하고 경영이 분리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인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한 두세 가지 써봐라. 어렵게 나오면 이런 것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메인은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이었고 98페이지 갑시다. 화폐 시간가치. 화폐 시간가치는 사실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회계에서 기본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보시면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2013년, 18년, 19년에서 뭐 최근에도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건 뭐 쉽습니다. 이건 뭐 계산 문제로 나오는 것이고 나오면은 말 문제로 나올 확률은 높진 않아요. 만약에 말 문제가 나온다면 그 양가로 이번에 화폐 시간 가치가 발생한 이유 써봐. 한 두세 개 써봐. 한 5점 정도 최대. 근데 높진 않을 것이고 계산 위주가 될 것입니다. 계산은 이제 99페이지부터가 계산과 관련된 것이고 뭐 영어로 막 써 있지만은 뭐 외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일단 98페이지부터 보자. 아니 화폐 시간 가치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도 또 모르니까 한 1분만 회계에서 배운 거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1분만. 뭐 이런 거죠. 현재 1년 뒤, 2년 뒤, 3년 뒤. 지금 100원이고 은행 이자리 만약에 10%야. 야, 은행에다 돈 집어넣으면 3년 뒤에 얼마 되는데 뭐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이건 다 알지. 여긴 다 알아. 여기는 왜요? 우리 회계는 복리를 가져갑니다. 이자 붙인 거를 원금 삼아서 다시 이자 붙이는 거지. 그래서 1년 뒤의 숫자는 곱하기 1.1이 돼서 이렇게 되겠지. 또 곱하기 1.1 되면은 3년 뒤에는 이렇게 되겠지. 이게 다 동일한 가치다. 지금 100원가, 1년 뒤에 110원가, 2년 뒤에 121원 이런 거는 다 동일한 가치다. 내가 연봉이 동결됐대. 연봉이 만약에 뭐 3천만 원인데 내년에도 3천만 원이래. 동결된 겁니까? 연봉 까인 거지. 우리 물가는 오르잖아요. 내가 연봉이 3천 똑같은데 물가는 올랐어. 그럼 내가 옛날에 사과 10개 사 먹었는데 지금 9개밖에 못 사 먹는 거예요. 연봉이 까인 거지, 실질 연봉은. 그렇게 이제 물가라는 게 기본 베이스로 깔려있기 때문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해서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리적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들은 다 동일한 가치가 되는 겁니다. 하여튼 미래로 보낼 때는 숫자 보낼 때는 곱하기고요. 현재로 땡길 때는 어떻게 합니까? 1년 땡겨볼까요? 곱하기만 때 나누기니까. 못 믿겠으면 여기서 곱하기 1.1 해보세요. 이렇게 되잖아. 아 진짜 땡길 때는 나누기 맞네. 한 번 더 땡겨볼까요? 이렇게 되겠지. 왜 한 번 더 땡기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누기 되잖아요. 그럼 이제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여기 1이 있대. 이렇게 곱해서 밑으로 가고 이렇게 곱해서 위로 가라고. 그렇게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같다. 그래도 못 믿겠으면은 곱하기 1.1 해보세요. 같네. 그러면은 한 번 더 땡기면은 1.1에 3승이 되겠죠. 당연히 회계에서 이미 다 마스터가 하고 왔었어야 되는 그 주제인 것이죠. 그럼 98페이지는 메인 주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뭐 봅시다. 나올 수 있는 건덕지만 98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동일한 금액이라도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 차이는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결정된다. 첫 번째, 이자율의 크기. 두 번째, 기간이다. 별거 없어요. 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이자율. 그렇잖아. 10%면은 10%로 땡기는 것이고, 또는 10%로 곱하는 것이고, 이게 이자율이 20%면 곱하기 1.2고, 1.2에 3승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금액 차이는 이자율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기간이지, 기간. 당연하죠. 아니, 별거 없어, 그냥. 1년 뒤 금액 이건데, 3년 뒤 금액 이거잖아. 그래서 이 금액 차이가 나는 거는 기간하고 이자율 차이인데, 이런 게 뭘 시험에 낼 게 있어요? 낼 게 없죠. 낼 게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첫째, 이자율 크기 있다. 이자율 높을수록 미래가치, 현재가치 차이는 커진다. 그렇죠. 이자율 세지면은 이게 10%일 때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50%야. 그럼 1.5의 3승분의 100이 되는 거니까
숫자 차이가 이자율 커질수록 점점 현재하고 미래 차이가 커진다. 이런 뻔한 얘기고, 두 번째 기간이다. 미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위험도가 높아서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 차이는 커진다. 그렇죠. 기간 길어지면은 1년 뒤엔 111원인데 1년 뒤 110원인데 2년 뒤 121원이 되고 3년 뒤 숫자가 점점 커지고 점점 숫자가 차이가 벌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별것도 없어요. 결론적으로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는 이자율하고 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그래서 거기 박스에 보시면 미래 가치, 뭐 future value겠죠, FV. PV는 뭘 것 같아요? present value, 현재 가치, present value. 뭐 이상한 영어 써 있지만 이미 알고 있어요. 미래의 가치는 PV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 제가 지금 한 거거든. 이거 뭐 보자 지금. 현재 가치는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한 거. 근데 그걸 영어로 써놓은 겁니다. 요 숫자 나누기 1 플러스 R의 3승 그렇게 한 거잖아. 전혀 바보같이 이걸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회계에서 이미 다 마스터가 됐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양가로 2번 봅시다. 이거는 뭐 출제가 될 수도 있지만 매력이 떨어집니다. 화폐 시간같이 발생한 이유, 매력이 떨어져. 우린 이렇게 지엽적인 것까지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 정해진 게 없거든. 발생 원인에 대한 연구 중에 가장 광범위하게 지지받고 있는 이론이 유동성 선호 이론이다. 그럼 나온다면은 뭐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지. 뭐 유동성 선호 이론에 따라서 화폐 시간같이 발생하는 이유 한 2가지 또는 3가지 정도만 써봐. 근데 너무 좀 지엽적입니다. 제가 강의를 안 할까도 생각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인플레이션 존재한다. 물가 상승한다. 그래서 유동성 선호 이론이라는 게 이거지. 지금 100원하고 미래 100원이 있는데 뭘 더 선호하냐? 당연히 지금 100원을 더 선호한다. 이런 얘기. 똑같은 100원이면은 지금 100원 받는 걸 더 좋아한다. 이런 거죠. 너 지금 내가 선불로 연봉 받을래? 후불로 연봉 받을래? 똑같은 금액인데. 그럼 당연히 선불로 받겠지. 왜냐면 나중은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걸 떠나서 또 물가라는 게 올라가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이라면 지금 금액이 더 좋은 것이다. 이런. 그게 인플레이션이 이제 물가를 얘기하는 거죠. 물가 상승. 그래서 물가를 고려하면 당연히 지금을 더 선호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연봉이 동결됐지만은 물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봉이 떨어진 거랑 같다라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미래 가치,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현재 보유를 선호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이라면은 지금 현재 그 금액이 더 좋은 것이다. 사실상 이런 얘기. 물가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투자 기회의 존재. 재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현재 보유를 더 좋아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이라면은 지금 그 돈 갖고 있는 걸 더 좋아한다. 왜? 이 돈 갖고 재투자할 수 있잖아. 아파트를 살 수 있고 상가를 살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부풀릴 수 있잖아. 나의 재산을. 그런 수익 창출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현재 보유를 더 좋아할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이라면 이제 지금 현금을 더 좋아한다 이런 얘기죠. 또 그게 또 인간의 본능이고 사실은. 세 번째, 화폐의 시차 선호 존재. 현재 소비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소비하려면 지금 돈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이 있는데 1년 뒤에 사과 먹을래? 지금 사 먹을래? 그럼 당연히 지금 사 먹고 싶겠지, 사람의 본능이. 그래서 지금 사 먹으려면 지금 돈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미래 금액보다는 현재 금액을 더 선호할 것이다. 현재 돈 보유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그게 유동성 선호 이론인 것입니다. 미래의 불확실성 존재. 아까 말했잖아요. 지금 연봉 뭐 3천만 원 받을래? 아니면 1년 뒤에 3천만 원 받을래? 당연히 선불로 받는 게 낫겠죠. 일하기 전에. 왜냐면 불확실하니까. 미래에 뭐 저 회사가 없어져가지고 내가 돈을 못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미래의 불확실한 소득보다는 현재 소득을 더 선호한다. 하여튼 이런 것들 때문에 유동성을 더 선호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당연히 미래보다 현재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그 어떤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면 지금 100원, 1년 뒤 100원이면 누구나 다 100원 좋아하기 때문에. 그럼 1년 뒤는 이제 105원, 110원 정도 줘야 이게 똔똔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행한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있는데 정말 최측근이죠. 최측근이니까 진짜 가까운 사람이겠죠. 처제인데, 처제는 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 경영학과 나오면은 회계를 배웠고 재무관리를 배웠고 어느 정도 마인드가 있잖아. 근데 걔는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돈이 있는데 그거 갖고 은행에다가 집어넣어요. 예를 들어서 한 2억을 집어넣어. 그거 생각하면 이제 부자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걔는 전세 살아. 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남들 다 돈이 있으면 이제 집을 살 때 걔는 집을 안 사고 은행한테 돈을 집어넣은 다음에 이자 붙었다고 막 좋아하는 거야. 바보지, 바보.
지 친구는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갖고 있는 돈 별로 없어도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뭐 1년에 2억 벌고 3억 벌고 5억 벌고 이렇게 버는데 걔는 은행 이자 붙었다고 물론 이제 나중에는 후회하는 거죠. 그렇죠? 아 그때 왜 집을 안 샀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은 바본 거죠. 은행 이자 붙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경영학과 나온 애들은 그런 생각하면 더 안 되는 거지. 이자 해봐야 뭐 1% 붙잖아. 1% 붙는데 그거 이자 붙었다고 뭐 100만 원 뭐 또는 뭐 몇백만 원 붙었다고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가 또 더 이상 그거보다 더 많이 상승하는데. 그래서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인 거죠.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났어. 아무튼 자본 비용 보시면 이자율은 할인율이다. 그래서 할인율은 현재 가치 할 때 이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인율이 곧 이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자율은 뭘 갖고 쓸 거냐? 자본의 기회비용이 줄임말이 자본 비용입니다. 이 자본 비용이 자본의 기회비용인데 결국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할인율은 자본에 대한 기회비용 가지고 할인율을 쓰자라는 것인데 이건 제가 다음 시간 아니면 다다음 시간 하여튼 1시간 또는 2시간 뒤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MPV하고 IRR 할 때 하여튼 그 자본 예산이라는 걸 할 때 장기 투자 의사결정이라는 걸 할 때 그때 하여튼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할인율을 왜 자본에 대한 기회비용 갖고 쓰는 것인지. 지금은 좀 설명하기가 좀 길기 때문에 일단 뭐 자본 비용이 할인율 이자를 다 똑같은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설명을 조만간 할 것이다. 나 영어로 RF 돼 있는데 그 무위험 이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R은 뭐 리턴 어떤 수익률이니까 어떤 무위험 이자리고요. 그 다음에 RP는 리스크 프리미엄, 리스크 프리미엄 할 때 위험 프리미엄이겠지. 그럼 리스크가 커지면은 결국 이자율이 커진다는 얘기지. 당연한 얘기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사채 발행하려고 해. 사채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해. 우리 회사가 맛이 갔네. 좋은 회사네. 거기에 따라서 이자율이 다 다를 거잖아. 우리 회사가 좋은 회사라면은 사채 발행할 때 이자를 3% 4% 준다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사채권자들이 살려고 할 텐데 우리 회사가 맛이 갔어. 그러면 한 이자 한 10% 정도 줘야 투자자들이 살 의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리스크가 커지면 당연히 이자율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요구 수익률 그게 RP가 되겠죠. 리스크 프리미엄.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 위험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 수익률입니다. 하여튼 요 박스는 뭐 너무나 이제 상식적인 얘기에 대한 박스고요. 하여튼 요 98페이지는 시험하고 거의 관련이 없을 것인데 아마 10년에 한 번은 양가로 2번이 나올 수는 있다. 그래봤자 끼케야 5점 정도밖에 나올 게 없고 그마저도 나올 확률은 낮다. 그래서 여기 화폐 시간 가치를 메인은 다음 시간에 할 99페이지 계산부터가 메인이 될 겁니다. 영어가 중간에 나왔지만 한 개도 공식 외울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